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어제는 눈이 펑펑 퍼부었는데요. 오늘은 하늘이 깨끗하게 맑습니다. 이러다가 겨울이 안 오고 그냥 가버릴 것 같은 생각도 막 들어요. 여튼 오늘의 노혜경의 그 엽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북 계속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루하시죠. 사실 저도 좀 지루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약간 옮겨가지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좌우로 쫙 갈라져가지고 국민의 절반이 다른 국민 절반을 종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또 그 종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머지 국민 절반은 다른 절반의 국민을 향하여 쓰레기, 일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남들도 다 하는 생각이니까 방송에서 하면 안 되나? 또는 남들도 하는 생각이니까 방송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버리기로요.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생각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도 하루에도 그야말로 수천만 마디의 말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천만 마디의 말들을 명료한 언어의 형식으로 붙잡아내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내 안의 메아리에 불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 다 아는 소리를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또 짓거리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자괴감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운동 좀 하고, 제가 운동 안 할 것 같죠? 저 열심히 합니다. 왜냐, 오래 살고 싶지는 않으나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병석에 누워서 너무 불쌍한 마음,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시간을 축내다가 결국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운동은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먹는 것도 좀 가려 먹으려고 애를 쓰고, 2012년 대선 이후에는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저 정말 술독에 빠져서 살았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알코올 분해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엄청나게 빨개지고 조금 더 마시면 구토가 올라옵니다. 췌장이 안 좋아서. 췌장이 안 좋으니까 당뇨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오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고도 막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고, 막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면서도 술 없이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비극적이어서. 그로부터 지금 2년, 3년 흘러간, 지금 이즈음에, 3년 지나갔군요. 3년 지나간 이즈음에 아직도 여전히 분노하고 분개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참 인간이란 끈질기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끈질기니까 싸움도 끈질기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술도 잘 안 마십니다. 술 없이 고스란히 견디면서 한번 싸워버리라.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 싸움이 뭐 아시다시피 저 혼자서 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미디어 조합원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방송을 더 열심히 정치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고립감과 패배감,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자, 오늘 종북 이야기로부터 잠시 옆으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고자 해요. 아침에 이 운동하고 나서 뭐 좀 챙겨 먹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 열고 그리고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비누 주문 들어왔나 하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온 날은 뭐 주소 뽑고 뭐 포장하고 이러느라고 시간 보내고 주문이 안 들어온 날은 약간 슬퍼하면서 오늘도 굶겠구나 이렇게 이제 슬퍼하면서 그 페이스북을 봐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뜻밖에도 똑같은 내용의 포스팅, 글자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뜻이 똑같은 포스팅을 제가 봤는데요.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국가가 시장에 포섭되고 시장이 국가를 대체하면서 사라진 것은 사회다. 이 말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1930년대에 칼 폴라니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가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앞머리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장이 사회를 잠식해버리는 거다. 즉 사고팔고 하는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부르는 것들을 대체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품을 매개로 한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 그리고 또 이 소비자와 생산자 관계가 또 바뀌기도 하죠. 끊임없이. 자,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대체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비유 체계들도요. 정책 소비자, 정책 생산자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있을 수 있고 은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산과 소비, 이 자본주의의 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 이 정당이라든가 이런데 다가 대입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장이 우리를 점령해버렸구나라는 그 하나의 반증이잖아요. 섬뜩했어요. 난 왜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렇구나. 시장이 우리의 사회를 잠식해버렸어. 그리고 시장이 사회를 잠식한다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점점 느슨해지고 끊어져서 제가 꽤 혼자 있다라는 뜻이 되죠. 제가 꽤 혼자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똑같은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아마 조한혜정 교수가 하셨나 봐요. 예, 그걸 인용해 놓은 글 두 분이나 인용을 해 놓은 걸 봤는데 그렇구나.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드디어 여기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민에까지 드디어 우리 사회가 도달했다는 어떤 절망감 같은 게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냐. 아침에 제가 좀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민족적으로 봐가지고서는 굉장히 특수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자기네 국민 전체가 단일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민족, 네이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근대 시기에 갈갈이 흩어져 있었던 봉건제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우리는 특별히 단결된 존재들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어떤 신화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꾸며낸 상상의 공동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무 근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땅에 오랫동안 살았고, 같은 언어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인데, 여기에 핏줄 개념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네이션이라고 불러요. 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럴 때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핏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앵글로색슨만 미국인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심지어 이민을 통해 가지고서 미국 사회의 굉장히 다수, 인구로는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게 된 스페니쉬 계통의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성조교 영원하라를 부릅니다.
예, 성조기호 영원하라라고 하는 미국 국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미국의 국민이고 미국의 일원이다. 다시 말해서 예,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네이션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인데, 근데 미국의 국어는 영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조기호 영원하라를 스페인어로 부르는 거죠. 스페인어로 부르는 성조기호 영원하라 국가. 이 국가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을 하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네이션이죠. 예,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세계에서 또 정반대의 차원에서 굉장히 독특한 네이션은 전 우리나라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할 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언어를 쓰잖아요. My country, my nation, 또 my state, 또 이 기타 등등 이런 국가를 가리키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씁니다. 네이션이라고 쓰기도 하고 스테이트라고 쓰기도 하고 심지어 컨트리, 우리의 고국, 모국, 조국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뭐 조국이니 모국이니 뭐 기타 등등 나오겠지만 우리말로 할 땐 그냥 우리나라예요.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땅, 나의 사람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문화, 나의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독특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부일까? 대한민국이 전부가 아닌데 왜 우리는 여기에 이토록 연연하고 있을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온통 차지하고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우리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제도적으로 선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바꾸자라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거에 매몰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자기 혼자서 막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뭐 박근혜 누님까지 갑니다. 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공동체,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새 너무 절실하게 들어요. 그런 한편 87년 이후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진짜로 우리에게 시민사회라는 게 형성되었나? 일부 앞질러 가는 사람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었던 것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죠. 예,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종북 이야기 잠시 밀어놓고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너무 머리 아픈 얘기들을 하죠. 죄송합니다. 예, 정말 너무나 머리 아픈 얘기만 해가지고요. 자, 어제 신청하셨는데, 뭐, 들려드린 곡 있었죠? 예, 내 사랑 송이하고, 아가야 가자. 예, 내 사랑 송이부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라스님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선거밖에 없어서, 선거에 매몰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하지만 전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선거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만 깨달았더라면. 10년 전에만 깨달았더라면 사실 선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중동 같은 수구 언론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가다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역사상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를 그렇게까지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던가를 잘 없죠. 게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엔 영락 없이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해서 폭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계속 패배를 했죠. 근데 그 이전의 선거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요. 여당이 승리를 한 보궐선거 결과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때 여당이라고 하는 건 열린우리당 계열의,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중간중간 선거에서 계속 패배를 했고요. 실제로 보면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졌어요. 예, 졌어요. 여당이면서도 소수정당이 되어버렸죠. 예,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언제나 보궐선거는 조직력이 우세한 새누리당 계열들이 항상 대부분 잘 이겼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거를 대통령 지지도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야당 지지자들이 머릿속에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습니다. 이게 계획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중동 등등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때도 좀 그랬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두 개의 국민으로 갈라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국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은 경솔하게도 사실은 우리 쪽 사람들이 먼저 했습니다. 종자가 다른 것 같다는 이런 폭언들을 했는데 작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말을 좀 막혔다라는 어떤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은 두 국민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와 너그는 종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노무현이 이겨버리는 바람에 종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상에 이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들어가고 장관도 해먹네. 이딴 생각을 우리 국민 가운데 일부가 기득권층 일부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 딱 반사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것도 또한 이용을 당하는 거죠.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쪽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목소리가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100만 명이 모여서 외쳐도 목소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강자들은 10명이 모여 있어도 10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불리한 이 현실 환경인데요. 근데 이러한 이 갈라져 있는 지배층과 그리고 지배당하는 계층의 구도가 겉으로는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투표할 때 빼놓고는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투표할 때 이것들이 투표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요. 그 사람들 생각에 저 웃기는 것들, 저 천한 것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저거 편으로 뽑아? 안 되지. 이런 일 절대로 있겠으면 안 되지. 어떻게든 분열시키리라. 그리고 그 분열시키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들 편일 수밖에 없는 언론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입을 하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노사모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노사모 회원들이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는 국정옴부즈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는 자원봉사자들. 국정에 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조언하고 하는 그런 국정 옴부즈만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사모 회원들이 시민사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각종 시민단체로 퍼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노사모 회원들이 한 단체에 1000명씩만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100개의 단체를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굉장히 튼튼해진다면 노무현 정부 같은 이런 그야말로 기댈 때라고는 시민밖에 없는 이런 정부가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언론이라든가 혹은 경제 재계의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와서 아쉬운 점입니다. 그때 노사모가 해산을 하고 참여연대 한 10,000명, 경실련에 또 10,000명, 환경연합에 10,000명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드글드글 볶는 거예요. 괴롭히고. 아니 왜 이런 개혁을 안 하는 거야 하고 시민사회 이름으로 막 떠들 때 노사모가 아니라 시민사회 이름으로 막 떠들 때 노무현 대통령 못 이기는 척하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바란다는데. 그리고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 댓글 부대가 되어가지고 10만 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한 10,000명만 자발적 댓글 부대가 되어가지고 조선일보 백자평이 어디 들어가고 막 노무현 잘하는데 왜 난리야 하고 막 써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뭐라고 할까 너무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선거를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선거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지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네, 자꾸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노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사실 지금 수희당님 말씀처럼 먹고 살기가 그렇게 빡빡한 것 같지 않은데도 사는 게 힘들다면 참여민주주의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고 면대면을 피하고 온라인으로 숨어버리게 되어서 행동하는 시민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졌다면서 I am dead 하고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수희당님 말씀이 절반은 맞고 전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사실 보면 SNS 사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사회이고 일베도 인터넷 사이트예요. 인터넷 사이트고 그 사이트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을 언론이 받아가지고 증폭시켜줄 뿐이지 실제로 그 증폭을 통해서 정말 무도하기 짝이 없는 거의 어버이 연합류의 할배들이 지하철에서 떠들어대기는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길에 나가서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정말 하루에 1시간만 내어가지고 각 언론사들 다니면서 가입 열심히 해가지고 좀 제 개인정보 좀 털리더라도 댓글 열심히 달아주고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 실제로 저쪽에서는 알바 고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알바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발적인 시민들이 집에서 그런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행동. 반드시 광장에 나가서 100만 명이 모여야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도 한 1,000만 명 모이면 무섭겠죠만은 100만 명 정도 모여도 이명박이 그랬잖아요. 저게 100만 명이 모였다고 모이지 않은 국민이 4,900만 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떠들면 그리고 SNS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말고 직접 언론사 들어가서 떠들면 한 명이 10명 떠드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요. 혼자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외롭지만 나를 편들어주는 나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름 그런 대로 길이가 있는 글로 지지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만 더 있으면 장악할 수 있잖아요. 원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댓글이 부정적으로 달리면 좌라락 부정적으로 달린다는 거죠. 이때 과감하게 그 부정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의 말이 틀렸고 어떻다라고 하면서 긍정적 댓글을 단다든가 예를 들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동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이 언론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써주고 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보면 이런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조선일보는 클릭수 올려주기도 싫어서 아예 보지를 않아. 이거 참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론이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에서 보는데 돈 안 들잖아요. 돈 안 들고, 물론 클릭수를 높여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니네들 얘기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댓글을 달 수만 있다면요.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응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 말이 틀렸다고 말 안 하잖아요. 우린 아무도. 물론 저도 안 합니다. 저는 가입을 해서 글을 써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 드러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말을 못해요.
예, 그렇긴 해도, 제가 좀 무명이었을 때는 솔직히 저는 키보드 워리어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언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목을 하면서 시각도 올발라지고, 나름 방송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똑똑해지고, 예, 그런 가의 장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수희당님 너무 I'm dead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뭘 보고 그렇게 욕을 하느냐. 위안부 협상이 잘 되었다는 어떤 그런 기사 밑에 가가지고서 근거를 대라. 이 정도면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어제 신청곡 또 한 곡, 아가야 가자 정태춘 곡입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먼저 소개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의 오해들에 매몰되어 있고, 어떻게 가닥을 풀어나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이 야당들을 향해서 마구 욕을 하고, 우리 편을 우리가 매우 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데요. 선거에 매몰되고, 시민사회는 약해지고, 발언권은 없어지고, 운동장은 점점 기울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판단 못하고 우왕좌왕해 보이는 것 같은 리더들을 때릴 수밖에 없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조선일보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새는 좀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읽는데 보다가 보니까 뜻밖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박근혜의 이 각본대로 진행된 기자회견, 각본대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이렇게 보면, 많은 야당 쪽 언론들은 박근혜를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각본대로 했다, 뭐가 어쨌다, 심지어, 박근혜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 질문을 다 외운다는 둥 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조커를 했죠. 다 각본에서 써놓은 대로 읽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커를 하고, 자,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매우 조롱을 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 언론일수록 점점 그런 조롱이 심해지는데요. 자, 같은 기자회견을 놓고서 그러면 소위 야권 성향의, 언론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썼을 때 우파에 속하는 보수에 속하는 언론들은 칭송하고 찬양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조선일보 사설, 그러니까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죠. 그 사설을 읽어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및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 담화라는 말에 대하여서 억수로 비판을 해놓은 언론도 봤는데, 근데 어쨌든 담화,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이날 담화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애초 예상과 달리 북핵과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 특히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법안 처리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자, 박 대통령은 모두의 안보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지극히 옳은 진단이다.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 풍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그러나 이어내놓은 북핵 해결 방안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 조치에서 아무것도 전진된 게 없었다. 북핵 불용 원칙만 강조했을 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B-52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외에 추가 대응책은 보이지 않았다. 북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미 당국이 내놓았던 단골 메뉴를 되풀이한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들이 제기한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해구산 제공이라는 기존 방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전 답변에 그쳤다. 재밌죠, 여러분? 자. 우리의 이 반대편에 있는, 극우들이 박근혜를 이런 방식으로 때립니다. 우리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둥, 이렇게 이 각본대로 한다는 이런 걸 조롱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게 때립니다. 계속 들려드릴게요.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정상 간 통화나 군사 한라인 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이 없었다. 결국 역대 최상이라는 한중 관계를 활용할 방안도 미국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낼 전략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전체 담화 중 북핵 관련 내용은 20%에 못 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노동 경제 문제에 집중됐다. 새로운 북핵 대책을 기대했던 국민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사실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다. 북한 핵실험 직후 한 담화라면 북핵 해법 제시에 중점을 둬야 했다. 대통령이 국정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엄청난 코치입니다. 다음번 선거에는 북핵 문제를 집중 거론을 해서 국민들을 겁을 주라는 엄청난 코치죠. 예, 그리고 경제 분야 담화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법안 설명하듯 낱낱이 얘기했다. 국무회의나 청와대 회의 때마다 수시로 했던 말이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하기를 시사한 노동대를 비판하고 국회에 대해선 민의의 정당이 아니라 개인 정치를 추구한다고 했다.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도록 국민이 직접 나서달라고도 했다. 국회 심판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노동경제법안이 발목 잡혀있는 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 노동계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야당 탓, 노동계 탓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중국발 경제위기와 저성장 등 더욱 근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법안 몇 건이 처리된다고 우리 경제가 잘 풀리고 일자리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지나치게 법안 처리에만 매달려 있다는 인상이다. 국민은 이번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해법이 듣고 싶었을 것이다. 여당과 야당과 노동계 비판만이 아니라 이들을 설득해 이끌어가는 모습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이런 국민의 바람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자, 이게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좀 길지만 다 읽어드렸는데요. 이 사설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설을 누군가가 SNS 같은 데 퍼오면 소위 야당 지지자들의 눈에는 이런 것만 보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극히 옳은 진단이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말들.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노동경제법안이 발목 잡혀있는 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 따먹기 수준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조선일보 사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북핵 안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없고 노동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없고 일 아무것도 안 하는 박근혜 대통령 너 지금 뭐 하냐라는 얘기이고 나름 코치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 코치. 어떤 코치냐?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매달려라. 중국을 나서서 설득해라. 야당과 노동계하고 대화 좀 해라. 자기들도 답답한 거죠. 자, 이러한 답답함은 그래도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중산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니고 있는 답답함이고요. 실제로 새누리당은 또 전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새누리당이 어떻게 2016년 승리를 준비하냐라고 하는 그 글을 이관후 서강대 교수가, 서강대 연구원이, 예, 요즘 좋은 나라 이슈 페이퍼라고 해서 프레시안에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이라는 특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 전략을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이후를 동시에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거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박과 비박 간의 견제와 균형, 정책적으로는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 및 확대, 새로운 지지층의 확보가 목표가 된다는 건데요. 너무 재미있는 게 새누리당은 이미 여의도 연구소 이런 데서 수많은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표집조사 등등을 거쳐서 자기네들이 지지층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그리고 그 지지층을 견고히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이슈 파이팅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면밀하게 조사 검토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파동이라든가 위안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민의 상당수가
불쾌하고 반대하지만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먹혀든다. 그러므로 이 정책을 내밀어서 국민 전체를 둘러 쪼개는 것이 손해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오락가락하는 계층들을 향해서 일종의 타겟 마케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올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지층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여의도 연구소의 탁월성이 저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경제사회적으로 1%의 상층과 30%의 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1%는 계급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유권자 숫자로는 얼마 안 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언론, 학계에서 압도적으로 오피니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견고하게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언제나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전통적 지지층 가운데 하위 30%. 이 사람들은 역설적인 계급적 이유로 보수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새로운 정보에 굉장히 어둡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낡고 고루하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역설적인 계급적 이유로 보수정당에 투표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거든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정한 자본주의의 신화를 내재화하고 있답니다. 즉 우리가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가난한 걸 할 수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평등이 어쩌고 분배가 어쩌고 하는 놈들은 게으르게 노력하지도 않고서 자기 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게다가 반공 이데올로기가 덧붙여집니다. 박정희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박근혜를 그리고 새누리당을 지지를 하는 것이지요. 이 견고한 30% 콘크리트 지지층 그리고 이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언제나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그리고 이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언제나.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함께 가난해지자라고 하는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하위 30%에게는 어떻게 보면 만족스러운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위 1%를 너무나 만족시킵니다. 너무나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예. 노동개혁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같이 갖고 갑니다. 새누리당이.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야당 사람들은 박근혜가 교과서에 이해하는 걸 고작해야 자기 아버지의 친일파 딱지를 벗겨주고 싶다. 자기 아버지를 복권시켜주고 싶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분석합니다만은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측면에서 자기 지지층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계산 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런 계산을 안 하고 너무 가볍게 그야말로 내 머리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얄팍한 비판을 하고서는 그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지금 야당 지지자들을 그리고 심지어 야당 언론의 실상인 거죠. 한마디로 실력이 없는 거죠. 이게 전 너무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워요. 이 새누리당은요, 상하위 지지층의 모순적 결합을 정치적, 정책적으로 긴밀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은 예를 들어 노동개혁과 교과서 국정화, 상반된 듯 하면서도 지지층에서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걸 다 계산하고, 그리고, 조사해보고 나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서 새누리당이 포기하는 집단이 소득 상위 10에서 20%의 고학력 고임금 전문직 노동자 계급이랍니다. 소위 귀족노조라고 하는 말로 욕들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식인 계층 그러니까 고학력 고임금 전문직과 노동자 계급
이들이 현재 야당 지지의 핵심이고 연령적으로도 전통적인 민주화 세대고 정치적 성향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세력이죠.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바로 이 세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고소득 고임금 전문직 정규직들을 어떻게든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가난한 노동자로 떨어뜨려서 흐트러뜨려서 이들의 파워를 약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상위 0.1%와 1%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분배 요구의 짐을 함께 질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연말 정산 사건이랍니다. 대체로 연봉 6천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의 이들이 소득 분배에서 상위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라고 박근혜가 얘기하자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세 부담하자 대신에 복지 확대하자 그리고 상위 1%는 그리고 상위 0.1%는 세금을 더 많이 내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40% 세금 더 물리는 거 반대로 끝을 내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야당이 자기 지지층을 설득할 만한 능력, 이때의 능력은 지지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합리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깊이 생각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이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이런 데서는 사회복지세, 사회세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5%의 세금을 더 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5만 원을 더 내면 소득이 1000만 원 사람이면 50만 원을 더 내게 되고요. 1억 원인 사람은 50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동률 퍼센테이지로 올려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내게 되거든요. 이런 정도로라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세금 부담을 좀 더 하고 온 국민이 복지 혜택을 좀 더 받자. 무상의료 그리고 의무급식, 의무교육 확대, 대학까지 공짜로. 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40%에 해당하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다가 보니까 세금 폭탄이니 이런 말들도 나오고, 결국은 담배세를 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야당의, 강력한 지지계층이기 때문에 이 반대를 하면서 정규직과 고소득 고임금 전문직들에게 야당이 기대고 있는 동안에 노동개혁인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흡사 정부가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씀으로써 그 하위 30% 말고도 그 위의 말하자면 하위 50%의 노동자들을 새누리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만드느냐? 안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너무 얄팍하게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 지지층을 설득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협소해지고 점점 말빨센 지지자들에게 딸려다니는 야당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이미 프레시 안에 실려있는 글인데요. 이 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절대 바보 아닙니다. 왜 자꾸 박근혜를 바보다 멍충이다 저가부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는 대한민국 1%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합니다. 철저하게 대변합니다. 그 대한민국 1%의 이익이 우리가 보기에 바보 같아서 바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표를 주기 때문이지 자기들에게 표를 줄 일만 없다면 대한민국이 즉 지금과 같은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안중에도 없는 무자비한 인간들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전제왕정 시대의 왕들이 국민 생각했나요? 밀란 일어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위 1%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냉엄하고 무시무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40%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한가해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안철수 문재인 욕할 이 시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이탈해 가고 있는 노동약자들과 손을 잡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노동이 손을 굳세게 잡지 않으면 우린 망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내일은 다시 종북 이야기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그널 켜놓고 마무리하죠. 내일은 제가 부산에서 강연이 있어가지고요. 녹음 방송으로 진행되고 종북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정리를 했으니까 내일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야기 제가 너무 신랄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함께 들어주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왜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다야 될 말들을 말이죠. 어쨌든 미디어 협동조합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남은 자원들이에요.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